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옛날부터 예향이라고 일컬어지는 광주에 와서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또 앞에서 여러 가지 강의한 것들이 사실은 생소하고 얘기를 들으면 실크로드 하면 낭만적이고 멋있지만 막상 교술이라는 사람들이 모여놓으면 어려운 얘기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어려운 강의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획하고 또 이렇게 여러 분들이 와서 들어주시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광주가 예향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더 기쁩니다. 저는 실크로드 음악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여러 음악사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음악의 많은 부분이 외국에서 왔더라. 그래서 말하자면은 아쟁이 송나라에서 왔고, 이 연주음악 연주하기 전에 빡 하고 치는 박판이 당나라에서 왔고, 장구는 인도에서 왔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야, 그런 거 말고 좀 한국에서 기원해가지고 외국에 소개된 뭐 그런 거 없나, 그런 걸 좀 찾아보라고 가끔씩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한편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이렇게 오죽하면 서양 사람들이 파이스트, 극동, 아주 동쪽에 끄트머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 이렇게 문화를 받아들여가면서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참 많았다. 그래서 자, 오늘날의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사실 미국에서 발명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냐. 그리고 또 자동차가 어디서 만든 거냐. 그거 뭐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동차 만든 그 역사가 사실은 뭐 한 5, 60년, 7, 80년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 나라, 자동차의 본산지라고 하는 독일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우리나라 기약을 쳤단 말이야.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온 걸 갖다 그걸 받아들인 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발전시켜서 그것을 다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 음악도 우리나라 음악이 다른 나라에서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음악 속에 이렇게 스며 있지만은 그것이 교류와 융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음악가들 말하자면 50명을 추린다면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5명이 들어가요. 탑 클래스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민찬이라든지. 또 대중음악에서는 BTS나 뭐 싸이나 이렇게 그 뭐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하죠. 10억 인구의 중국에서, 야, 한국에서 이렇게 저기 작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데 이런 걸 잘하는데 중국에서는 왜 그런 거 못 만드냐고 시진핑이 야단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주 예술적으로, 음악적으로 아주 굉장히 훌륭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크로드를 연구하면서 제가 얻은 거 뭐냐 한다면은, 마치 서울 구경을 할 때 서울을 골목골목 다니면서 종로 울지로 이렇게 다녀오는 방법도 하나고, 또 하나는 높은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한눈에 바라보면서, 야, 여기가 청와대야, 그리고 경복궁이 있고 창덕궁이 있고 여기가 동대문이고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크로드를 음악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음악이 다른 나라 음악과에 비해서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를 갖다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한식이 맛있다. 지금 사람들이 한식에 우리나라 김밥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끈다는 생각도 들고, 참 우리도 놀리는 지경인데, 그러니까 한식이 이렇게 좋은 맛있는 음식이고 한국 과일이 맛있다고 하려면은 사과나 배만 먹어보고서는 정말 좋은 점을, 맛있는 점을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바나나도 먹어보고 맹고도 먹어보고 파인애플도 먹어보고 그래야
그 비교적인 안목에서 한국 음식은 한국과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 일본, 중국, 멀리는 인도, 테헤란 이런 그 아랍 세계의 음악을 들어봐야 비로소 우리나라 음악에는 이런 특징이 있자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 음악만 연구할 때는 국악을 머리로만 사랑했어요. 머리로. 지식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야 훌륭한 음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머리로만 사는데 제가 다른 나라 음악을 이렇게 연구해보고 비교해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음악은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이제는 가슴으로 어디 가서든지 제가 한국 음악은 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실크로드 음악인데 그 중에서 악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비파를 선택했습니다. 비파가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했는데 그것이 페르시아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그리고 또 이것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사실은 지금 비파가 우즈베키스탄, 지금 말하면 우즈베키스탄이 기원했어요. 그것이 온 세계의 음악을 주름잡는 그러한 훌륭한 악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비파를 통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 또 유럽까지 어떻게 서로 교류하고 융합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발전해 왔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비파,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바로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비파의 원조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보면은 배 모양의 통이 있고 그리고 무슨 줄이 두 줄만 있는데 이게 사실은 테라코타이기 때문에 줄여서 했는데 이건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 그 발굴 현장에 가서 1991년에 찍은 굉장히 귀한 제가 음악사 연구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진 10장 중에 한 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테라코타가 지금 여기인데 이것이 가장 말하자면 원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파라는 말은 사실은 한자에서 나온 거지만 비파 그러면 파라는 건 당기는 거 파악한다 비라는 건 이렇게 바깥으로 하는 거 비파 하는데 그 이름이 바르바트라는 그 이름에 들어있는데 바르바트가 여기 지금 제가 한 말한 것처럼 테라코타 바르바트 연주하는 테라코타하고 나왔는데 요 테라코타 하는데 바르바트가 바로 비파요. 그러니까 비파 하는 것처럼 바르바트. 그러니까 이 지금 저 중국에 이 악기가 전달되면서 음역을 할 때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연주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 인후쪽에. 그래서 실크로드를 통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기원의 비파가 중국, 한국, 일본의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전파됐나 하는 걸 앞으로 볼 텐데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한 바르바트는 동쪽으로는 중국으로 비파, 중국의 비파, 한국의 비파 그리고 일본에서는 비화가 되고 서쪽으로 가서는 우드라, 스페인에서는 루트가 되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의 그 옛날 그림을 보면은 아주 통통하고 살이 잘 지금 아주 귀한 부잣집 아들이 딸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우드가 유럽에서는 귀한 집 딸들의 필수 교양 악기였어요. 이 악기를 못하면 시집 못 갈 정도로.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는 굉장히 그 유행한 그런 우드인데 이것이 바로 중앙아시아의 바르바트가 그래서 이 비파는 실크로도 아주 관련이 깊어서 이런 것이 이제 이 더군다나 이제 다음에 제가 보시면 이제 이것은 보면요 작잖아요. 이건 유목민의 악기예요. 유목민.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목을 하는데 그 몽고 사람들이 유목을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은 제가 그 사람들 불러다가 CD를 만들었어요. CD를 만들고 보내주려고 그 사람이 얘기한 주소로 보냈더니 돌아왔어. 나중에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군데 정착이 있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주소를 알아가지고 네, 이런 유목민들이 악기를 조그매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 좋게. 우리나라 보면 해금 같은 악기가 전형적인 악기인데요. 정착민족, 한국 사람들, 농사하는 사람은 정착민족이요. 가야금 크잖아요. 이거 들고 돌아다니기 어렵죠. 검은 거. 더군다나 여러분들 편종 크잖아요. 이것은 정착민족은 악기들이 커요. 가지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아주 바르바트가 이것이 비파라되는 것은 악기가 작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지고 다니기가 휴대하기 편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널리 퍼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재는 두타르라는 악기로 지금 남아 있는데 두 하면은 둘. 또 이제 세 줄 악기는 세타르라고 그래요. 두, 세, 하나 이런 말들이 보면은 이것이 우리나라 말하고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그 말이 인도에서 기원한 말이 아닌가 싶어서 그 인도 사람들의 그 아라비아 숫자를 발견했는데 사실 인도 사람들이 억울해요. 야, 아라비아 숫자를 우리가 발견했는데 왜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냐? 인도 숫자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인도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아랍 가서 장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라비아 숫자를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아랍 사람들이 유럽에 그 숫자를 전한 거야.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이건 아랍에서 온 거야 하고 인도에서 온 건데 시작한 건데 아랍 사람들한테 배웠으니까 이건 아랍에서 온 숫자야. 그래서 아랍이라는 것처럼 이 두타르 하는 이거 타르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타레, 실타레 하는 거하고 연관을 적어보는데요. 두 줄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두타르 지금 우즈베키 두타르인데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이 보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익숙하죠?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사실 몽골리안들이라서 이쪽 징기스칸이 여러 나라 휩쓸면서 여기에 그 몽골족들이 많이 가 있어가지고 연전이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바르바트 우즈베키스탄 지금은 옛날에는 그게 페르시아 지방이었어요. 페르시아 지방. 그 페르시아에서 기원한 비파가 가장 기초적인 모습으로 거기서 남아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궁전에 보면요. 궁전 그림 보면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는 그런 양상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아마 좀 흐려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조금 정확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하는 노래 사람이 있고 여기 요 사람이 비파를 지금 연주하고 있죠. 페르시아 사람들이 궁전에서 페르시아의 아랍 사람들이 궁전에서 굉장히 음악을 즐겨해 가지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그 음악적인 그 아이디어가 아랍의 그 무슬림들이 해교도들이 인도에 들어와 가지고 인도 음악의 이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15세기 작품으로 티무리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란에 지금 시라즈라고 하는데 추정되는데 거기에 페르시아의 왕 바람구르가 바르바트와 현악기 우두를 연주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페르시아에서도 바르바트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5세기 그림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페르시아 지방은 지금은 이란이거든요. 그 이란에 바르바트가 발전한 오늘날의 악기 우드인데요. 이 우드는 테크닉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아랍 세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쪽 내려와서 시리아, 레바논 이쪽에 터키까지 이 사람들은 음악을 우리나라는 지금 서양 음악, 국악 이게 둘로 나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셋으로 나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서양 음악, 이집트 같으면 자기의 이집트 음악, 그리고 아랍 음악. 그래서 세 가지 양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우드는 아주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랍 음악이라고 하는, 아랍색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또 뭐 이란, 이라크 해가지고 심지어는 인도네시아까지 무슬림 해교가 전해지면서 우드가 전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르바트가 발전한 양상인데요. 그래 이제 이것이 원래는 두타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두 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6줄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기법으로 상당히 다양한 기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됐어요. 제가 빨리 앞으로 보내보겠어요. 뒤는 거죠. 지금 아까 들어보면은 훌로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 아랍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악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양상이 달라서 자기들 그 전통 음악이 아랍 음악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음악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악에다가 서양 악기를 이렇게 거침없이 써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법을 받아들여가지고 음악을 더 화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걔네가 국악하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음악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아랍 사람들이 이 음악회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양 음악 로얄 심포니가 왔다 그러면 20만 원짜리인데도 그게 뭐 3분 만에 다 팔려버리잖아요. 근데 국악 연주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순수한 전통 음악을 이렇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건 참 좋은 일이고 그거 해라. 그래서 그건 국립국악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일반 연주단체는 사람들이 들을 만한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음악을 즐기도록 해야지. 이걸 전통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을 못 오게 만들면 누가 어떻게 먹고 살래? 너들. 내가 하는 얘기, 너들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냐? 정부에서 주는 돈도 아닌데 그게 뭐 언제까지 줄지 알아?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아랍 사람들이 중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통에다가 서양 악기를 쓰면서 더 좋은 들을 만한 그런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좀 배우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페르시아 이란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이제 실크로드 한다고 한 20년 동안 여러 군데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거기서 겪은 일을 하나 들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이 서양 음악의 뿌리가 아랍 음악이더라고요. 아랍 사람들이 프랑스에 전해주고
프랑스 사람들이 민해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유랑악단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럽에 퍼지면서 돌아다녀가지고서는 악기를 발전시켜서 그것이 서양 음악의 뿌리가 됐어요. 근데 서양 음악사를 보면 서양 음악사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악보가 있어야 음악사를 연구하지 악보 없으면 어떻게 연구하냐 그래가지고 악보가 처음 나오는 8세기에 그레고리안 챈트부터 음악사가 시작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바로 이 아랍 사람들이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바르바트가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것이 우드가 되고 이것이 오늘날의 이런 음악을 영향을 주고 해서 음악사를 이룬 뿌리가 아랍 음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배우는 얘기는 아랍 음악을 빼고 그레고리안 챈트부터 음악을 이렇게 소개해도 그건 좋다. 그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지만 한국 사람이 배우는 음악사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서양 음악의 뿌리가 아랍 음악인데 너 왜 그걸 빼냐. 그래서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은 내가 야단쳐요. 사실은 서양 음악의 뿌리가 아랍 음악인데 그걸 성경에 나오는 그 음악 악기들이 되게 아랍 악기고 이 음악들이 굉장히 음악가 아랍 음악의 영향을 많이 있는데 왜 그거 안 가르쳐? 저 인터넷에 보면 지금 한없이 많이 나와. 왜 한국 사람이 쓴 음악사도 그렇게 서양 음악 그대로 베끼냐 하고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아랍 음악을 좀 깊이 좀 연구해 보려고 아랍을 갔었어요. 근데 터키에서 테헤란을 건너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서 밤버스를 타고.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터키 사람들은 도둑도 많고 사람도 많이 속이는데 아랍 사람, 이 테헤란에 가면 엄청나게 사람들 착하고 물가도 싸고 여행하기 기가 막힌 동네라고 한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방심한 모양이에요. 새벽에 버스 정거장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버스 정거장 앞에 찻집이 있더라도 차 한 잔씩 이렇게 마시는데 짐이 2개 있었는데 하늘로 달랑 누가 치워버렸어. 그리고 거기에 여행자 수표가 들어있었거든. 여행자 수표는 사실 가져가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 돈을 잊어버릴 염려는 없지만 당장 못 바꾸니까 돈을 전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테헤란에서 이제 그 사람 이스파한이라고 글로 이렇게 이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워낙 한 20시간 버스를 타고 가니까 일어나서는 단체로 어디 가서 자고요. 그리고 또 점심때 되면 단체로 가 점심 먹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점심에 내가 모두들 다 우르르 밥 먹으러 가는데 저는 좀 속이 좀 더부룩해서 안 먹고 있으니까 어느 사람이 덜렁 먼저 먹고 올라오더니 너 왜 밥 먹냐? 그래서 나 사실은 장난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도둑을 맞았는데 전략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깜짝 놀라서 빨리 오라고 그래가 날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밥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밥 차려서 먹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 한국에서 온 학자가 이제 페르시아 음악 연구하러 왔다는데 이분이 도둑 맞아가지고 점심을 굶고 있더라.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냐? 먹으면 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장난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밥 먹을 정도는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뜻을 고맙게 받아들이겠다 그러거든. 그랬더니 거기서 즉석에서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되냐 그랬더니 영어하는 사람은 내가 테헤란 가면 거기에 이스파한 가면 음악학자를 알고 있는데 음악가를 알고 있으니 그 사람 주소를 알려드리고 전화해 주겠다고. 그러니 거기 갔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지극정성 저를 모시고 이래저래 다니고 그냥 뭐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들이 착하다니 정말 그 말이 빈말이 아니구나. 가방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아주 굉장히 귀한 경험을 했고, 그 사람이 음악가니까 나는 난데없이 가서 누구한테 뭘 물어보나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주는 바람에 엄청나게 좋은 정보를 얻어서 제가 서양 음악의 뿌리는 아랍 음악이라고 우리나라 서양 음악 전공하는 사람 야단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그때 찾았고 그걸 제가 쓴 음악사에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드가 그런 사연이 있는 이 악기입니다. 중국어로 이제 건너가서 이 비파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비파는 오른손 축복을 내는데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는 앞으로, 비는 바깥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현악기 수법인
탄과 도라고 중국 사람 비파를 받아들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기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비파가 여러 가지로 중국 가서 다양하게 여러 학기로 발전했는데 완함, 월금, 사면 이거 세 줄이라는 뜻이겠죠. 월금은 달처럼 울림발이 둥글다. 완함은 그 진나라 때의 그 중림 칠연이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도 폭적을 하니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아주 뜻있는 선비들이 모여서 숲속에 가가지고 자기들 한적하게 지냈던 중림 칠연이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 중에 이름이 완함이라는 사람이 이 완함을 잘 땄어요. 이 비파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완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은 완함이라는 악기를 제가 얘기한 이유가 우리나라에 지금 저 황해도 안악에 안악 사무군이라고 하는 묘를 옛날 묘를 발굴했는데 거기에 이런 그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건 대체로 저는 검은고라고 생각하는데 가야금처럼 보일 수도 그런데 그때는 이 지역적으로 보면 가야금이기는 좀 어렵고 검은고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울림통에 굵잖아요. 여기서는 요건 긴 대금이고 여기는 춤추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코가 높잖아요. 코가 높아서 요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저는 외국 사람이 고구려에 와서 악단에서 춤을 추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요 사람 요 다리를 X자를 꼬는 이것이 외국 사람인데 저는 그중에 인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도 사람들이 춤을 출 때 기본 자세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뭐 하나의 논문으로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서 그것이 중국의 주천이라고 하는 점검이에요. 이 주천이라는 데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주천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서역으로 정벌 나가는 장군한테 술을 한 병 보내서 그 술을 우물에다가 붓고서는 10,000명의 장병들이 다 같이 놀아먹었다. 그래서 주천이라고 하는데 그 장소는 정가밥입니다. 주천이라고 하면 중국의 우리나라 나로 센터처럼 그 우주 발사장이 있는 거로 거기도 보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저쪽으로 보면은 여기 비파가 있지 않습니까? 요건 아마도 무슨 검은고나 어떤 한학기 같은 것이 보이고요. 긴 장적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중국에 356년에 발굴된 거 보면 최소한 그 이전에 들어와 있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비파가 수용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중국에서 보면은 그 석굴에 굉장히 많은 그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당나라 때 그 유린 석굴에 보이는 당대의 사연 비파 줄이 4줄입니다. 도남에도 또 여러 가지 비파가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보면 얼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당나라 현종 때에 말이죠. 굉장히 아직 음악이 발달했어요. 현종이 음악을 잘 알아가지고 음악학교에 이원이라는 음악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당나라 현종이 선생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당나라 현종이 가장 아끼는 양귀비가 이 피파하고 장구침을 기가 막히게 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양귀비가 자기 아들의 후궁이었단 말이에요. 아들의 후궁을 자기가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후궁을 취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의 후궁을 절로 보냈어요. 환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절로 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사망 신고한 거야. 딴 사람이야. 그리고 절에 가서 있다가 석 달 만에 데려왔어요. 그럼 이제 환소 가서 또 딴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서 자기의 비로 삼았는데 이 양귀비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잘 쳤는데 양귀비가 사실은 당현종의 눈에 띄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비파를 연주하는 동안에 당현종이 음악을 잘했으니까 야 솜씨가 대단하구나. 거기다 미색이 대단하니까 아주 홀딱 그러니까 아주 정신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 비파입니다. 그래서 도랑석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좀 관심 갖게 볼 것은 직경비파와 곡경비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나올 텐데요. 직경비파는 그것이 그 곡경변의 경은 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곡. 비파의 머리가 북어
굽어 있다. 곡경 비파, 곡. 그 다음에 직경 비파는 반듯하다. 근데 그것이 앞으로 그림이 나오니까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당대에 도난에서 나온 그 그림을 보고서 한번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복원했어요. 악기를.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복경비파가 여기가 이렇게 굽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이걸 곡경비파라고 해서 당나라에서는 아주 이 비파를 잘 타야 궁중에서 임금님에게 말하자면 성은을 입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돼서 열심히 정말 비파를 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궁중에서 유행하니까 일반인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 백건이라는 백건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그 시인이 비파행이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아주 비파 연주 기법을 묘사해가지고, 이 백건이가 시를 쓸 때 뭐 오른쪽으로 타면 어쩌고 농에는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걸 갖다 이 묘사를 하면서 그 기법을 자세히 써놨어요. 비파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음악사에서 중요한 비파를 할 수 있는, 근데 이 백건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백거이가 비파행을 한 것은 그 퇴기로 이제 그러니까 정년퇴직한 치생이죠. 해가지고 퇴기에게 616자의 장편 소사시를 이 비파행을 써가지고 이 장안에서 강주 추방당해서 지내던 중 이 백거이가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이 임금한테 뭐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내던 중 손님 배웅으로 나오는 강주 포구를 나섰다가 애절한 비파 가락을 듣고서 이런 비파행이라는 시를 썼는데 여기에 중요한 아주 그냥 기법을 많이 소개해서요. 여기 보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여러 번 부르고 또 불러서 나오기 시작했으니 오히려 비파를 안고 얼굴을 반쯤 가리웠네. 궤를 돌리고 현을 줘요 두세 번 소리내니. 궤라는 것은 높이를 조정하는 여기가 궤, 요것이 궤요. 궤. 요거. 그래서 궤를 조여가지고 조율을 줄을 잘 맞춘다는 거예요. 잘 맞춰가지고 노래를 하니까 아주 조율해서 두세 번 소리를 하니 곡조를 이루지 못해 먼저 정이 흐르는도다 하고 아주 이렇게 왼손 가락으로 가벼이 누르고 비비며 오른손으로 뜯고 튕기니 처음에는 예상의곡을 후에는 육류를 연주했네. 그래서 이 예상의곡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금방 알 텐데 얘는 무지개 예자예요. 무지개 예자. 상은 치마상이에요. 우의는 날개. 그래서 치마로는 그 무지개 색깔의 치마를 입고 날개가 달린 우의를 입고 그리고 춤을 추는 모습을 예상의곡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였더니 큰 줄은 소나기와 같이 조조하고 작은 줄은 사사로이 말하듯이 적절했도다. 해가지고 비파를 듣는 것처럼 이 백낙천이라는 시를 잘 썼어요. 그래서 이 당현정의 음악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대학서라 가지고 궁중음악기관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교방과 이원이라는 두 기관이 있었는데 이 교방은 뭐냐면 공적인 오피셜한 행사, 그러니까 황제 즉위식이라든지 예빈 손님이 왔다든지 또는 제사를 지낸다든지 할 때 이런 공적인 때 연주하는 음악을 가르치는 것은 교방이고 이원은 요즘으로만 대중음악 좀 재미있게 비파가 사실은 중국에서는 호학이라고 하는데 호자라는 건 뭐냐면 오랑캐 호자야. 오랑캐 호라는 건 이쪽 이란에서 온 사람들이거든. 외국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나 뭐라 애국에서 뭘 좋아하잖아요. 옷도 애국어 좋아하고 음악도 애국어 좋아하고 당나라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애국 옷을 좋아하고 애국 그런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쪽 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원에서 그런 요즘 말하면 대중음악이죠. 그런 거 가르칠 때 바로 양귀비가 음악 선생을 한 거예요. 양귀비가. 그리고 또 현정 자신도 음악 선생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악기가 지금 이게 뭐 인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비파가 있네요. 여기 장구가 있고 여기는 해금 같은 것이 있고 여기는 피리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당나라 때 비파가 굉장히 중요한 악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궁중연양 그 행사 때 오늘날의 비파는 옛날에는 그 비파를 무릎 위에 올리게 되면서 손놀림이 자유로워졌고 결과적으로 비파의 기량이 발달하게 됐다. 옛날에 이렇게 안고 했어요, 안고. 그랬더니 빠른 걸 못 모르고. 그런데 이 무릎에 얹어놓으니까 안정되게 가지고 손을 빨리빨리 얹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기량이 발달하게 되는 이건 한희재라는 사람이 잔치하는 송나라 때 거기 보면은 여기 비파를 연주한 모습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시카고 미술관의 송나라 때 그림인데 한희재라는 사람이 밤에 야영도 파티를 하는 장면인데 이것이 이렇게 궁중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선비들도 궁중에서 유행하던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파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여기 비파 음악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 그림 보면 이렇게 안고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손놀림이 자유롭지 못한 거야.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무릎에서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이 궤가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아가지고 음악 높이가 많지 않았었는데 당나라 때의 비파 악보가 놀랍게도 도낭 석굴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 일부를 이용해서 당나라 때의 음악을 재현한다고 이렇게 작곡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중국의 비파가 어떤 음악일까 한번 들어보시죠. 빠르잖아요, 아주? 네, 빠르죠. 기량이 발달했어요.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다가 작게 낼 때 아주 그냥 애간장을 녹이게 하죠. 바로 현종이 이런 장면을 보고서 아주 그냥 꼬박 그냥 아주 홀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손가락을 자세히 보시면 손가락에다가 뭘 붙였잖아요. 예, 가짜 손톱을 붙여가지고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설명을 미리 못 드렸는데 신면매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삼국지에 보면은 이 항우가 이 패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매복되어 있는 사이를 지나가다가 사방에 군사들이 매복되어 있다가 활을 쏴가지고 일망타진한 장면. 바로 제목이 신면매복이라고 그래서 삼국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 중국의 이 비판을 들으면서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중국 비판을 처음 들은 분도 계실 텐데 들어보면 참 들을만해요. 음악적인 배경 없어도 아, 참 좋은 음악이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국악하는 사람들이 왜 국악이 이렇게 잘 안 팔릴까? 국악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국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심정은 뭐냐면 우리 거니까 이건 잘 보존해야 돼. 우리 거니까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의무감으로 국악을 사용해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는 건 이건 순간에 얼마 동안은 사랑할 수 있지만 지속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국악하는 사람한테 야,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중국에서 비파를 처음 듣는 사람도 야, 음악 참 좋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악하고 중국 비파가 국악하고 왜 다른가? 이걸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교육제도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국악과가 따로 있고 서양음악과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음악대학에 피아노과, 관현악과, 서양음악과, 성악과, 기악과, 작곡과 해서 서양음악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러다가 서울대학에서 처음으로 서양음악을 가르치다가 1959년에 처음으로 국악과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음악 하면은 이건 뭐냐면 서양음악이야. 국악은 딴에 빠졌어 이건. 서양음악이고 또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음악 시간 하면 서양음악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국악은 안 가르쳤어요 옛날에. 그리고 또 방송에서 한다면 명곡 감상 시간. 그럼 서양음악만 가르쳐. 국악은 명곡 중에 끼지 못해. 이걸 국악을 보면 흥겨운 한마당 이래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 우리가 락춤을 치고 이러면서 새벽 1시에 누웠더라고. 그래서 왜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까 생각하다가 교육제도에서 일본 사람들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탈아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입구, 서양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시아는 좀 부족해. 그러니까 서양 걸 배워야 돼. 그러고서는 아주 그냥 일본에서 열심히 서양 철학, 서양 의학, 서양 문학 또 이런 뭐 서양 음악을 받아들이면서 국악을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그대로 식민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음악하면 일본 사람이 생각하는 음악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방송국에서 명곡 감상하면 서양음악, 학교에서 가르치면 음악 시간 하면 서양음악 가르치고 국악은 안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되냐 해가지고 야단쳐가지고서는 지금은 이제 국악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만은 그래도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서양음악만 가르치는 사람이 학교 선생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걸 가르치게 되는데 국악을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음악 학원 해가지고 거기에 서양음악과 국악을 동시에 가르쳤어요. 그래서 피아노 전공, 바이올린 전공, 비파 전공, 무슨 양금 전공, 해금 전공 하면서 같이 시험 보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서양음악 하는 사람도 국악을 배우고 국악하는 사람도 서양음악을 배우고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 서양음악도 이 사람들도 아주 그냥 악보를 잘 봐요. 그러니까 이 빠른 음악 패세지는 이런 것은 그런 거 서양음악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서로 배울 거야. 친구가 피아노가 다가다가다가 하고 바이올린 하면은 저 멋지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런 비파로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서로 자극을 주면서 발전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국악하고 이양하고 딱 갈라져가지고서 방송에도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참 그 여러 가지 일제시대 때 피해를 많이 봤지만은 그 중에 이 정말 음악도 우리 국악도 굉장히 아주 문제점을 많이 안게 된 그것이 일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탓이구나 하고 아주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북송시대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한국의 비파, 그럼 한국에 들어와서는 비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사람들인데 한국의 비파는 그 신라시대에도 있었는지
그림에는 나와요. 백제시대에 그 비석을 세웠는데, 거기에 비석에다가 새겨놓은 것도 있고,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악기를 정확하게 치수까지 정하는 건 악각괴범이에요. 이 악각괴범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것인데, 이 책은 조선시대에 궁중에서 일하던 악공은 사실 신분은 노예였어요. 자유인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 과거벌 자격이 없어. 저기가 양반나 시험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신분은 그 노예이고, 거기다가 마다들은 반드시 국악을 전공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아버지가 하던 걸 하고 월급도 많지 않고, 거기다 제일 고약한 건 또 뭐냐면은 봉족제도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면 장학원에서 그 음악인들을 관장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줘. 월급을 안 주고 뭘 했냐면은, 서울특별시장, 장관, 또는 뭐 광주시장, 이런 사람한테 3사람씩 맡기는 거야. 이 사람 3사람 몇 개 살려. 그러면은, 서울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배를 몇 불 줘.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주는데, 그게 이제 좀, 사람을 편안하고 좋은 사람 같으면 잘 주겠지만, 고약한 사람은 안 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받으러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걸 받으러 가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악공들이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 특히 전쟁이 하니까 도망갔어요. 그래, 임진왜란, 병자호란때 다 도망갔어. 도망가고 나서 제사를 지내고 궁중 행사를 하려면 음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다 도망갔으니 누가 가르쳐?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선 때 그 성종이 악극계범위를 만들어가지고 그 책에다가 악기를 다 그림을 그려. 그리고 이건 어느 때인 줄 알고 악보를 다 집어넣고 색깔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비파를 만들 때 비단실을 몇 겹을 꼬아서 만들어서 비파에 얹어라 해가지고, 악공이 도망가도 이제 다시 그 곡 만들 수 있게 악극계곡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시아 음악사에서는 중요한 음악.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이걸 아시아 음악 연구하는데 중국 사람도 이걸 아주 인용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악보가 되는데, 거기 보면은 악극계곡 이렇게 비파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까 곡경 비파 뭐 나왔잖아요. 직경 비파. 그리고 보면 이건 당비파야. 곡경 그거 있잖아요. 확실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악극계범이 얼마나 정확하게 악공이 도망가서 다시 만들 수 있게. 여기 보면은 몇 센치, 몇 척, 길이를 다 적어놨어. 다 적어놨어. 여기다가 전면, 후면. 이것이 이제 직경비법입니다. 목이 곧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건 그 당나라에서 봤기 때문에 당비파라고 그랬어요. 이건 당이 있으니까, 이거 외국에서 온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걸 갖다 향비파라고 그랬어요. 향비파도 사실은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오래전에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오다가 이 당비파하고 쌍비파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죠, 이거. 절에 가보면은 사천왕상이 있잖아요. 사천왕상에 비파를 들고 있어. 이 사천왕상이 있는데, 비파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인도에서 보면은 음악을 관장하는 신이 간다르바라는 신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신이 많은데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가네샤 신을 모셔. 또 예수라는 사람으로서 멋진 시를 쓰고 싶어. 그럼 사라스바티 신을 모셔. 그리고 또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간다르바 신을 모시는 거야. 그런데 자, 돈도 많이 벌고 시도 멋지게 쓰고 악기도 연주하고 싶어. 그럼 세 신을 한꺼번에 모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인도 가서 예수를 전한답시고, 예수는 이러이러한 분이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참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라고, 나도 믿어야겠다고. 그래서 한인교회도 데려가고, 또 예수 그 상도 주고, 이렇게 성경책도 주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냐? 잘 믿고 있다고.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집에 가자고 차 한잔 마시자고 갔더니 자기가 믿는 사라스바트 신과 또 이런 간다르바 음악을 잘하는 신, 또 시를 잘하는 이 부자시는 가네샤 신을 모신데 그 옆에다가 예수 사진을 넣고 나란히 놓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만 믿어야 돼. 다른 건 버려도,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부자도 돼야 되고, 좋은 시도 써야 되고, 또 거기다가 음악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이 범신론을 알게 됐는데, 이 간다르바 씨는 음악을 담당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제가 공부하던 그 학교 이름이 간다르바 음악학교였어. 음악을 관장하는 신이야. 그래서 이 간다르바는 음악가예요.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간다르바 씨는 우리나라 교회나 절에 가면 이 보시를 하잖아. 돈을 갖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절에 갈 때 힌두 신전에는 갈 때 꽃을 다 가져가요. 돈도 바치지만. 그러면 이 간다르바 씨 제일 좋아하는 건 꽃 향기야. 그래서 그 신전에 가보면 꽃을 많이 바치는데 이 간다르바 신이 중국어로 건너와가지고 간다르바를 중국 사람이 번역하면서 건달바로 이렇게 건달바로 번역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건달바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조선시대에 업불숭유 정책이라 가지고 불교를 억누르고 그리고 유학을 장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을 다 하면 바깥으로 서울시내 한양 도성에 있던 시를 다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또는 수육제를 지낸다 그러면 옛날에는 일주일씩 했던 것이 시주가 안 들어오니까 하루 만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절마다 30명씩 50명씩 많으면 200명씩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 가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문 대상이 된 사람이 건달바들을 바깥으로 내보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려도 땅도 없고 평소에 일을 안 해보던 사람들이니까 일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노래는 잘해. 그러나 노래가 필요한 곳으로 가봤어요. 요즘 말하면 유행가죠. 가가지고서는 가서 잠질도 하고 저거 시석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달바가 건달이 됐습니다. 건달이 바로 인도에서는 굉장히 추앙을 받는 그런 음악을 담당하는 신이야. 근데 신이 우리나라에서는 건달이 된 거야.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보면은 사천왕사원에도 이 사람이 건달반데 요즘에 건달에 말하자면 원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김홍도가 아주 이런 그림도 있고 또 조선 궁중에도 있었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파의 전통이 이어지지 못했어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발전하고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음악학교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게 피아노야. 그 다음에 바이올린이고 그 다음에 비파 전공이야. 비파. 그리고 중국에서는 피아노 전공이나 비파 전공이나 정말로 아주 대등하게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파가 명맥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보다시피 이 비파는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약점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농현이라고 그러죠. 줄을 갖다가 흔들어야 돼. 줄을. 그래서 띠리리리 농현 이런 거. 그러니까 서양 사람은 피아노 치면 디리리라 흔들지 않잖아요. 그건 서양 사람 악기야. 근데 우리나라 국악은 농현이라 가지고 디리리리리 하고 이렇게 흔들어내서 음을 농현 희롱한다. 음을 갖다 잘 만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그 농현을 잘 하는 자기의 그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악을 배울 때 서양 같으면 따라리라 따라리라 따리라 가지고 마지막에 따가따가따가따가 빨리 치는 연습을 하잖아요. 서양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악을 배울 때 빨리 하는 것보다도 깊은 맛을 내서 농현을 잘 구사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디리 하는 것도 어느 사람은 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디 하고 어느 사람은 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달라. 이게 여러분들 기회는 아마 그거 잘 구별해서 못 듣겠지만은 그 농현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시임새라고 그러는데, 이 시임새라는 것은 자기가 음악을 나타내는 기법 중에 중요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 선생한테 배우잖아요. 그러면 선생한테 배운 걸 갖다 배우다가 선생이 야 너는 다 배웠으니까 가서 독공을 해. 혼자 연습해라. 그러면 얘가 산을 가든지 폭포를 가든지 또는 산쪽에 가서 자기 혼자 열심히 연습해. 그러다 보면 선생이 안 가르쳐준 자기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자기 스타일하면 그걸 더눔이라고 그래요. 선생한테 배운 걸 더했다. 더눔. 이 더눔이 있어야 명인이 되는 거야. 명창이 되는 거야. 선생한테 배운 걸 똑같이 하면 이건 사진소리쟁이라 가지고 빨리 음악길을 떠나야 돼. 사진소리쟁이는 빨리 떠나야 돼. 근데 서양 사람들은 선생이 한 걸 열심히 잘 음악 듣고 해가지고 잘 해야 돼. 그리고 빨리 다가다가다가다가 이거 하면 이민찬이가 막 그냥 리스트 치는 거 얼마나 빨리 다가다가. 그래서 어디 쓴 걸 보니까 그냥 콩쿠르에서 앉자마자 그냥 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야 그냥 나가는데 우리 국악에서는 개성을 중요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네 스타일을 만들어내라 이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다른 걸 좀 생략하더라도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창의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선생한테 배운 걸 갖다가 그대로 하면 이건 빨리 떠나야 돼요. 사진소리쟁이. 선생한테 배운 거를 넘어서서 더해서 내 개를 만들어야 그걸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컴퓨터나 자동차 기술을 배워왔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 새로운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말하는 기술을 더 첨가해서 발달시켜가지고 지금 수출하는 그런 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의력이 대단하다는 걸 내가 이 음악에서 한번 느껴보는데요. 일본에서는 그럼 어떤가? 일본에서는 모소비파라 그래가지고 맹성비파라고 하죠. 맹자. 여기 보면 맹자는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스님, 맹승비파라고 가지고 여러 가지 비파가 있지만 맹승비파의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음악으로 전해왔는데 맹인승려가 비파 반주에 맞춰 불교의 견문 등을 노래하는 종교 교육인데 이 사람들이 신자의 집을 돌면서 노래하기도 하고 민속 행사도 거행했는데 이 사람들은 스파이 노릇을 했어요. 맹인들은요. 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불러드리잖아요. 그런데 맹인들은 안 보이지만 들으면 누가 왔구나.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있구나. 상황을 잘 알 수 있어. 어느 집에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고 그 집에 어쩌고 요즘에 상황이 어쩌고 이걸 갖다가 알려줘. 그래서 이 스파이 노릇도 했는데 정창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일본에 보물창고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정창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비파가 전해오는데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AD 747년 얼마나 오래된지 정말 그래서 이렇게 정창원에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파 그림도 있고 악보도 있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자, 유럽으로 건너간 비파가 어떤 모양을 가진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바르바트가 건너가지고 우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드가 루트가 됐는데 프랑스나 스페인 사람은 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는 앞에 정관사를 붙여요. 그것이 르야, 르.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우드인데 더 우드 하니라고 우드 하니까 L자를 붙이니까 루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루트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루트가 돼가지고 바르바트가 원형이 가지고 이것이 유럽에 건너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아랍 음악의 중세 음악의 신영향인데 11세기경 아랍은 과학이나 학술 면에서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것이 음악도 물론 발달해가지고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스페인 안다루시아로 간 거야. 그래 거기에서 아랍의 대학 학생들이 아랍의 선생들이 선생들이 아랍 사람들이었고 학생들이 이제 그것도 현지인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음악을 공부하고 학문을 배웠는데 이런
그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 유랑 음악인이 돼가지고 아랍 음향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저쪽에 르네상스 시대의 루트. 여기 지금 보면은 곡경비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기 곡경비파. 줄이 많이 늘어났죠? 예. 그리고 15세기에 아주, 로렌조 코스타 콘서트라고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루트가 나오네요. 영국에서 루트가 유행해가지고 초서나 셰익스피어에도 이 루트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러 루트가 유럽에서 굉장히 활동하던 그런 모습이에요. 곡경비파의 줄이 아주 많은, 이 괴가 많다는 건 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자, 천사들이 이렇게. 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극에도 보면은 음악이 많이 나와서 요즘엔 기타로, 요즘 셰익스피어 연극을 가보니까 기타로 하던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게 루트였었습니다. 줄이 아주 많아졌죠? 네. 예, 아쉽지만 이 정도로 건너가야겠어요. 르네상스 루트를 지금 봤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오래된 것은 자기 전통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석굴암이 인도의 석굴 사원의 영향을 받은 그 불교문화 전통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석굴암을 보면서 야, 이거 인도 미술이 한국에서 참 잘 발달했구나 생각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 미술, 이건 누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거 그 석굴암을 보면서 이것은 한국 미술로 생각하지 인도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자학, 중국에서 송나라의 주시 형제가 만든 음악 그 학문이 우리나라에도 주자학으로 발전해서 이거 퇴계 철학, 율곡 철학, 이건 중국 철학이 아니라 한국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철학이나 또는 이런 걸 봐도 오래되면은 우리 거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사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동안 국악기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조그만 그 한국 음악이라는 줄기에다가 당나라 음악, 송나라 음악, 그 다음에 또 무슨 중국의 예약사상 이런 게 합해져 가지고 오늘날 음악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 그 음악 문화재 중에 중요한 것은 종묘제략이 무형문화재 1호거든. 외국에서 지금 나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거기다가 또한 이민찬이나 BTS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음악 문화를 우리 것으로 잘 만들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생한테 배운 것을 더해서, 더 만들어서, 그걸 잘 만들어 성공적으로 훌륭하면 그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거 일부러 얘기하자면 잘 팔려요. BTS 들으라고 선전한 적 없어. 싸이 음악 뭐 들으라고 한 적 없어. 사람들이 열심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자세로 다른 나라의 문물을 열심히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배우는, 그걸 바로 실크로드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크로드가 뭐냐? 교류와 융합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라고 있나? 뭐가 좋은가?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를 살찌우고 그것을 잘 만들어서 수출한 거, 이것이 바로 실크로드에서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